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완전히 다른 영어 실력을 갖게 될 겁니다. 끝까지 완주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홍스맨입니다. 오늘은 서술 자리에서도 엄청나게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출발이 시작되는데 일단 영어와 우리말 안에서 오늘 배울 영역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영어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동사의 파워입니다. 우리말은 동사가 별로 일을 하지 않고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근데 영어 안에서는 동사의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영어는 동사에 많은 힘을 주고요. 동사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더 언어 소통이 쉽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영어입니다. 우리말은 말꼬리가 있기 때문에 말꼬리가 많은 역할을 하고 동사 자체는 일을 덜 합니다. 근데 영어는 말꼬리 조사가 없다 보니까 동사가 말꼬리를 붙여주는 모든 역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할 일이 많고 동사의 역할이 많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사가 중요한 만큼 각 동사들마다 레벨을 부여합니다. 레벨을 나눠보는 기준은 목적어를 몇 개 쓰는가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사에서 을을의 목적어를 하나만 쓰는 평범한 타동사가 90%입니다. 나머지 5%는 목적어를 쓰지 않는 자동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5%는 목적어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는 타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레벨이 결정이 된다. 우리말에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고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영어 안에서는 동사의 레벨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걸 예전에 어려운 말로 하면 뭐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일단 형식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꼴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이란 말 없이 동사의 레벨을 나눠보는 기준을 가지고 의미에 맞게 의미의 흐름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울 동사의 종류들입니다. inform, tell, remind, notify 이들이 자주 쓰이는 대표적 표현인데요. 이분들은 레벨이 조금 높은 동사들이에요. 목적어를 하나만 쓰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를 더 쓰려고 하는 평범하지 않는 정답은 아니지만 신입의 바람직한 자세는 뭐가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직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름 그리고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끔 잘 미리 알아두고 지나가다가 마주쳤을 때도 먼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본 예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선배님인데도 모르고 지나가고 어깨 부딪히고 뭐야 이 아저씨는 하고 지나가고 그런 느낌은 조금 회사 생활이 어려워질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이유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레벨이 높은 동사가 있는데 어깨 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이거 도대체 누군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의 느낌으로. 근데 영어는 동사가 중요하다 보니까 레벨이 높은 동사를 만났을 때는 특히 그 동사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단어들의 공통점은 세부적으로 뜻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리다의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경고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고요. 확신을 주는 것도 알려주는 것. 기본 베이스가 알리다가 들어가 있다. 기저에 깔리는 의미가 알리다가 있다. 그럼 알리다의 의미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화 걸었습니다. 잘 지내니?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나는 알렸어. 자, 어떤가요? 갑자기 전화 끊겨서 당황스러우셨죠? 궁금한 건 있나요 혹시? 나는 알렸어 라는 말을 마무리를 지으려면 어떤 내용이 추가돼야 될까요? 나는 알렸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 알렸는지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에게 알렸습니다. 뭘 알렸냐면 그 변화들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나는 알렸습니다. 그에게 변화들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inform이라는 단어가 일단 목적어를 2개 썼습니다. 우리 힘도 목적격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힘이라는 목적어와 또 changes라는 목적어를 2개 썼습니다. 자, 순서적인 부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알렸습니다. 그 변화들을 누구에게 알렸냐면 그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죠. 동사의 레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이렇게 말꼬리를 붙여주면 되거든요. 여기 을르를 붙여버리고 여기 을르를 붙여버리고 힘 다음에 에게를 붙여버리면 힘이 어디 있든 간에 뒤에 에게를 통해서 에게 의미를 담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changes 다음에 을르를 붙여버리면 어디에 있든 간에 얘가 목적어 역할, 을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동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이 말꼬리가 없는 것,
말꼬리가 없다 보니까 동사가 중요해지고 플러스 순서까지도 중요해지는 흐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영어에서는 순서에 집착을 한다 그랬습니다. 말꼬리가 없어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누구에게, 사람에게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를 쓰기로 정해뒀습니다. 이유는 말꼬리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주지 않으면 헷갈림으로 그러기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영어는 누구에게 뭐를의 순서를 알리다 뒤에는 쓰기로 하자라고 정해뒀다. 알리다 동사 뒤에는 누구에게 뭐를 쓰기로 정해뒀다. 그래서 알리다 동사 뒤에는 뭐를 누구에게를 뜬금없이 써버리면 불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러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더 편하고 쉽게 물 흘러가듯 잘 살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영어에서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이유가 없고요. 더 편하게 쓰려고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쓴다면 불편해지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누구에게를 먼저 쓰기로 정해두자.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에게를 먼저 쓰고 뭐를 쓰자. 우리 목적어를 살 수 있는 것. 우리 목적어를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일반 타동사는 목적어를 하나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nform이란 동사는 지금 목적어를 몇 개 쓰고 싶어 하나요? 그에게라는 힘 하나, changes라는 2개, 목적어를 2개 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당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지금 이 2개를 샀을 때는 20,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inform이라는 동사가 영어를 찾아갑니다. 영어는 동사의 레벨을 정해주기 때문에 inform이 동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힘이라는 누구에게라는 목적 하나, changes라는 목적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0원이 필요하므로 20,000원을 주세요. 용돈을 받듯이 20,000원이 필요합니다. 용돈 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달라는 대로 용돈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영어에서 고민해본 결과 누구에게까지는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목적어를 함부로 그렇게 많이 살 수 없으니 영어에서 원칙이 무너질 수 있으니 일단 알리다 동사 정도는 내가 목적어를 하나 쓸 수 있도록 주겠다. 여기는 내가 너에게 돈을 쉽게 빌려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알리다라는 동사는 누구에게도 써야 하고 뭐를까지 써줘야만 의미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통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통화를 해보니까 누구에게 뭐를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물건으로 따지면 지금 2개를 사고 싶은데 20,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대로 썼다가는 불법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누가 봐도 10,000원 들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2개 사왔다면 너 하나는 어떻게 된 거야? 훔친 거야? 이런 의심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우리 물건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할 때는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때 빌리는 건 뭐였죠? 그동안 지금까지 벌써 2번이나 나왔고 오늘 나오면 3번째입니다. 전치사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전치사를 빌리자. 대표적으로 of라든지 about을 많이 쓰거든요. 이유는 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의 의미는 about이나 of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of가 뭐 전치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치사가 돈을 빌려줘서 changes라는 목적어를 하나 더 추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내가 2개를 사야 되는데 20,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밖에 없으니까 남은 목적 하나를 더 쓰기 위해서는 전치사를 빌려야 한다. 이걸 영어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훨씬 쉬워집니다. 전치사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는 목적어 자리 채울 수 있는 형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 변형이 될 겁니다. 중간에 지금 불법적인 것들도 들어있어서 끝까지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알리다 동사가 힘까지는 내 돈 주고 산 겁니다. 근데 보라색 부분은 돈이 부족해서 전치사를 빌려서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우리 목적어 자리 채우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었죠. 단어로, 동사로, 팀으로. 단어로, 동사로, 팀으로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앞부분 영상을 봐주시고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목적어 자리를 짧게 채울 때도 있고 길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길게 가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를 change 같은 단어로 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동사로 채울 때는 ing를 입혀주거나 앞으로의 느낌을 주면 to를 쓸 수 있다고 했고 길게 쓰고자 할 때는 팀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시나 wh를 넣어주면 긴 설명,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동사의 타동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봤던 부분은 전치사가 돈을 빌려주긴 하는데 우리 안 친하면 돈 안 빌려준다 그랬죠. 꼭 영어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 친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일은 없습니다. 전치사가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전치사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기 changes라든지 단어로 동사 ing, wh까지는 친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to와 대과는 내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이 바로 불법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윗부분은 전부 다, 이 부분은 전부 다 합법으로 떨어지는데 아래쪽의 내용들이 지금 불법이 돼버렸습니다. 이유는 inform이라는 알리다 동사는 목적어를 하나만 쓸 수 있는데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지금 불법이 됐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언어는 계속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요. 항상 원칙대로 지켜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틀린 표현이 오히려 자주 쓰이다 보면 옳은 표현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언어는 계속 바뀌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안에서도 자장면, 짜장면. 예전에 자장면이 옳은 표현이었는데 누가 자장면 먹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나요? 또는 매우 좋아. 이 말이 맞는데도 너무 좋아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원칙과 실제 쓰임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자, 오늘 원칙적으로는 위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표현이 옳은 표현이 되겠고 아래에 있는 빨간색 부분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면요. 근데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죠. 전치사를 빌린 표현보다 전치사 없이 쓰는 표현들이 훨씬 짧습니다. 짧다는 건 편해지는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언어를 쓸 때 편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빨간색 부분은 실제 대화 속에서 틀린 거 알겠는데 뭐 어쩔 거야. 나는 그냥 편해서 쓸 건데 내가 뭐 이 표현 쓴다고 틀려서 나 잡아갈 거야?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쓰고 상대도 이 말을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을 이어서 많이 썼던 겁니다. 그동안. 뭐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표현이 원칙적으로는 불편했지만 지금 많이 써서 괜찮은 표현이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이득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원래 안 되는데 쓰는 표현이 되었다. 전치사를 빌려 쓰는 것이 원칙에 맞지만 아래에 있는 것들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우리 언어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썼던 표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표현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7, 80년대에 썼던 표현들 중에 단어들 중에 지금은 안 쓰이고 있다는 것은 경쟁에서 밀려난 겁니다. 대화 속에서 자주 안 쓰이다 보면 잊혀집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밀린 것. 표현들과 단어들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우리 동사로 채우는 방법과 절로 채우는 방법도 각각 경쟁을 좀 붙여볼게요. 자, 동사로 채우는 방법. ing를 쓰거나 앞으로 느낌을 주면 to를 쓴다. 원칙적으로는 전치사를 빌리는 게 맞지만 둘 다 가능하다. 그럼 둘이 경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누가 더 짧나요? 지금 두 번째 표현이 더 짧을까요? 전치사 ing가 짧을까요? to를 바로 쓴 표현이 더 짧습니다. 그럼 더 편한 표현 한번 이겼어요. to가. 자, 두 번째. 우리 알리다라는 표현은 보통 누군가가 앞으로 뭐 하라고 앞으로의 느낌을 넣어서 쓰는 표현이 훨씬 많이 있어요. 알려주는 것 자체가 너 이것 좀 해봐 라는 느낌으로 앞으로 뭐 좀 해봐 이 느낌을 알려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느낌과 굉장히 의미가 잘 붙습니다. 그러면 ing보다는 to의 쓰임이 훨씬 더 편하고 자주 의미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럼 전치사 ing가 원칙상 더 옳은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닌데 거의 안 쓰입니다. 안 쓰인다는 건 이게 조금 더 굳어지고 오래 가면 틀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to를 바로 쓰는 형태가 오히려 원칙을 밀어내고 그 위에 원칙이 되어버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를 쓴 다음에 전치사 목적어를 쓰든지 아니면 to를 바로 쓰는 표현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일 거다. 그렇게 써주면 영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 너가 올바르게 잘 좋은 표현을 쓰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that과 wh도 마찬가지죠. 우리 알리다라는 내용 전치사 wh, that 둘 다 가능합니다. 원래 that은 안 됐지만 근데 that이 누가 봐도 짧습니다. 그래서 wh가 위기의식을 느꼈고 전치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대해서란 표현은 주로 about이나 of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about이나 of가 있다는 것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about of를 꼭 쓰지 않아도 about of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유는 자주 봤기 때문에. 우리 자주 봤던 거는 안 봐도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 아는 것처럼 안 봐도 여기에 about이나 of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건 빼도 생략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생략이라 하면 앞으로 자주 나올 건데 문으로 따지면 유리문과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만 눈으로 안 보이지만 실제 문이 있는 것. 그래서 유리문 주의 이런 게 있죠. 부딪히면 큰일 나니까 안 보여서. that은 앞에 문이 애초에 없었어요. 유리문이 아니라 문이 애초에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이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알리다라는 동사 뒤에는 누구에게를 내 돈 주고 사고 보라색 부분은 크게 네 가지가 많이 보일 거다. 학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교 관계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학교까지는 네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편한 대로 그 길 루트를 따라서 와주세요라고 하면 처음 가는 이 네 가지의 길이 처음에는 다 낯설겠죠. 자주 네 가지의 길을 다 가보니까 편해지겠죠. 편해지다 보니까 오늘 도로 상황, 날씨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교통수단 고려해서 네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겠죠. 그게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고 제가 처음으로 이 길을 안내를 했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길을 자주 가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당연해지면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 쓰기만 한다면 읽기도 편해지겠고요. 듣기도 쓰기도 쓰기 말하기까지도 할 수 있겠죠. 알리다 동사 뒤에 누구에게로 써준 다음에 보라색 부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주기만 하면 스피킹, 라이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따가 저희가 같이 라이팅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알렸습니다. 그에게 보라색 부분은 을르를 붙여서 뭐를 알려줬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은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알렸습니다. 글을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글을 알렸다? 이게 무슨 말이지?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네. 말꼬리가 없다 보니까 불편하네. 영어 어렵네. 그만해야지. 영어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That will inform the audience when they see this character. So maybe it's about how we inform people about what support is available. Ireland and inform their audience of what was. That could inform the public of where everything's located. 자, 그럼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notify도 방금 전에 봤듯이 알리다의 동사였고 우리 고객들에게 어떤 세일즈 이벤트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인가요? 틀린 문장인가요?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까지 생각해 보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틀렸죠? 배운 대로 가면. 왜? 알리다라는 동사가 우리 고객들에게까지는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어떠한 세일즈 이벤트를 이라는 목적어까지도 하나를 더 사버렸습니다. 우리 목적어를 2개 살 수 없고 하나를 더 사고 싶을 때는 뭘 빌려 쓴다? 여기서 전치사를 빌려 쓰면 된다. 그럼 전치사를 빌려 쓰면 된다. 우리 아까 겪었던 보라색 부분,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 방금의 내용은 이 첫 번째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전치사, 목적어, 단어. 그래서 우리는 알려야만 합니다. 우리 고객들에게 전치사, 뭐 about이나 of를 써주면 되겠죠. 어떠한 세일즈 이벤트를 의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별게 없어요. 이렇게 문법이라는 거, 규칙을 알고 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쓰이는 원칙과 다를 수도 있다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스피킹을 할 때 영어 스피킹은 얼마나 더 쉽냐면요. 여기 전치사를 떼고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알아서 눈치껏 알아듣습니다. 전치사가 빠졌어도 아, 너가 나한테 이런 말 하고 있구나 정도로 충분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스피킹은 이제 원칙을 알고 난 다음에 많이 써보기만 하면요. 굉장히 쉬워지는 영역이에요. 우리 아까 동사에는 레벨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뜻을 알려드릴 테니까 레벨을 한번 잡아볼게요. rise는 태양이 떠오르다. study English, 공부하다. I'm sure, 확신하다. inform, 알리다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하나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적어를 하나 쓸 수 있으면 레벨을 1이라고 잡고요. 목적어를 쓸 수 없으면 레벨을 0으로 잡겠습니다. 목적어를 2개 쓸 수 있으면 레벨 2로 잡아볼게요. 목적어의 개수에 따라서 레벨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I study English. 나는 공부합니다. 영어를. 목적어를 몇 개 썼나요? 목적어를 1개 썼습니다. 나는 공부합니다. 영어를. 공부하다라는 동사는 레벨이 1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레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자, 보겠습니다. 태양은 떠오르다. 떠오르다라는 말은 더 이상 뭐를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를이 궁금하지 않으면 안 쓰면 되죠. 목적어를 안 썼다? 그렇다면 레벨이 0. 나는 확신합니다. 뭐를? 당신의 성공을. 우리 be 플러스 타동사. 우리 비동사가 있는데 뭐를이 궁금해서 목적어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목적어를 바로 쓸 수 없으니까 뭐를 빌려야 된다? 전치사를 빌려 써야 된다. 우리 빌려 쓰는 건 내 힘으로 쓴 것도 아니고 안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애매할 때는 절반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0.5가 되겠습니다. 목적어를 빌려서 썼을 때는 0.5로 보겠습니다. 나는 알립니다. 그에게 변화들에 대해서. 힘이라는 목적어는 내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변화들이라는 목적어를 더 쓰기 위해서 전치사를 빌렸기 때문에 하나는 내 돈 주고 샀고 하나는 빌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1.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바라보고 레벨을 붙여주기 시작을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동사를 관리하기 시작해요. 아, 이 동사의 레벨은 무엇일까? 의미도 생각해 보고요. 관리를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영어를 하기 위한 필수 근육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사를 관리하기 시작하면 동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해석이 열리는 구간들이 와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왜 해석이 안 됐을까요? 근데 예전에는 왜 영어가 어려웠을까요? 동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동사를 가장 마지막에 방치해두고 무시하고 동사의 의견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예전 방식대로 해석해 볼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다라는 말을 무시한 겁니다. 맨 마지막에 해석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어를이라는 말을 어떻게 알았나요? 이게 영어는인지 영어가인지 영어는인지 을을이 붙는지 은는이가 붙는지를 어떻게 하셨나요? 동사의 허락을 받아야 을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가 아니고 여러분들 예전에 나는 당신의 성공을 확신한다 또 왔다 갔다 하셨을 거고요. 나는 변화에 대해서 그에게 알렸다. 이런 말들을 거의 지어내듯이 느낌대로 언어를 느낌대로 했기 때문에 느낌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전혀 들어맞지 않았던 그런 구간들 안에서 영어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동사의 말만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거는 동사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잘 들어주자. 둘 중에 하나만 놓쳐도 어렵습니다. 동사를 잘 알아도 동사의 말을 안 들어주면 의미가 없고요. 동사의 말을 잘 들으려고 했는데 이 동사가 어떤 식으로 뭔가를 요구하는지를 모르면 그대로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또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력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실력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렸습니다. 여기 익숙한 방금 봤던 단어네. 1.5라는 단어네. 1.5 뒤에는 누구에게 뭐를로 해석을 하기로 했는데 수잔에게 그녀의 승진을 알렸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하셨어도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1.5라는 동사를 다 안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항상 안다의 수준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만큼 알고 안다고 하는 사람과 완벽하게 다 아는데도 아직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안다의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멋있게 배우는 것도 멋있게 배우려면 안다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알리다라는 동사 안에서 안다의 수준이 가장 낮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inform이라는 뜻이 뭐지? 알리다의 뜻도 모르고 있는 분들은 이 수준이 가장 낮은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은 나는 알렸습니다. 알렸다? 배운 게 나왔어요. 우리 배운 게 나오면 또 심장이 빨라진다 그랬죠. 심장이 또 뛰는 구간이 왔고 이게 배웠는데 잠깐만 이거 뭐였지? 여기서 끝나는 사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맞다. 누구에게 뭐를 해석하기로 했지? 수잔에게 그녀의 승진을. 여기까지 온 사람, 알리다라는 동사에 있어서 가장 편하게 가장 최고 수준으로 잘하고 있는 분은 나는 알렸습니다. 수잔에게 그녀의 승진을. 아무 생각 없이 이 알리다라는 동사를 너무 자주 봐가지고 뒤에는 당연하게 누구에게 뭐를 해 해석의 판을 깔고 들어간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자주 해가지고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아까 봤던 1.5의 동사의 리스트를 자주 접하면서 만날 때마다 1.5구나 누구에게 뭐를 만날 때마다 1.5구나 누구에게 뭐를 해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 의미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1.5구나 누구에게 뭐를 해 해석이 나올 수 있다를 대비해야 됩니다. 공식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의미상 이 부분을 미리 팔을 짜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1.5구나 누구에게 뭐를. 우리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으면 어차피 모르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은 무조건 무의식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자, 방금 말했던 안다의 수준을 4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꾸 1.5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없어 보이게 말을 하니까 제 말이 안 먹힐까봐 예전에 제가 교육학 책에서 봤던 어려운 이야기를 있어 보이는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1단계 무의식 무지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예요. 3살짜리 2살짜리가 기타를 한번 쳐봤어요. 퉁퉁 튕겨보고 내가 기타를 못 치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기타를 어려워하구나. 내가 영어를 어려워하구나. 나의 어떤 무지한 어떤 포인트를 의식적으로 인지를 한 상태. 3단계가 뭐냐면 의식적으로 엄청난 노력과 애를 썼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꺼낼 수 있는 단계.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수영으로 따지면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팔을 한번 꺾어볼까? 되긴 되네. 뭔가 조금 아쉽네.
근데 내가 좀 뻣뻣하네. 내 몸이 굳었네. 이 단계를 알긴 아는데 어설픈 단계가 세 번째 단계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의식 상태에서도 올바른 자세와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해낼 때가 무의식 지식이 되겠습니다. 수영 선수가 또는 모든 운동 선수가 올림픽 대회 현장 실전에서 마지막 실전에서 머릿속으로 여기서 팔을 45도 꺾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습 때 하고 그 연습 때 그 모든 행동들이 굳어져서 실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진짜 실력 발휘가 된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술 먹고 필름 끊겼는데도 집으로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집을 워낙 많이 찾아가 봐서 무의식 속에서도 집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잔소리 폭격으로 고통받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냐면 어설프게 배우는 게 진짜 위험해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본 결과 어설프게 배울 거면은 그냥 안 배우는 편이 더 낫습니다. 뭔가 나는 확실하게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단계까지 가버리면 자존감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는 끝까지 확실하게 나는 알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오버를 해주세요. 지금 주변 분들 다 놀라게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 분들 다 놀라게 나는 알렸습니다. 나의 환자들에게 그 중요성을, 건강의 중요성을. 여기서 리마인드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순간 나의 환자들에게라는 말을 붙여줄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에게를 갑자기 붙여주나요? 나는 알렸습니다. 나의 환자들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알리다의 속성을 모르면요. 혹시 방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이 나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공식처럼 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아요. 그럼 나는 알립니다. 그에게 뭐를에 해당하는 자리, 지금 이 밑줄이 들어가는 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 예문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해석은 제가 할 테니 배운 대로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무조건 해석을 할 건데 실제 순서대로 해석이 되는지 체크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생님은 알렸습니다. 1.5구나. 누구에게 뭐를. 그 학생들에게 뭐를 알렸냐면요. 다가오는 테스트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 회사는 알렸습니다. 1.5구나. 누구에게 뭐를. 그 직원들에게 뭐를 알렸냐면요. 그 변화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변화가 궁금하죠. 나의 월급의 변화인지 스케줄의 변화인지 그 워크 스케줄 안에서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추가적 설명을 하자면 변화인데 어떤 변화인지 궁금해서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형용사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의사는 알렸습니다. 직접 하세요. 지금 제가 하는 거 보고 있지만 마시고 특히 이 부분 보라색 부분은 1.5구나 누구에게 뭐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환자에게 뭐를 알렸냐면요. 가능한 한 가능성이 있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렸대요. 궁금하죠? 어떤 부작용인데 그 메디케이션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줬대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어려워지려면 그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조금 더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면은 바로 그냥 더 어려운 문장이 됩니다. 명사가 궁금했을 때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더 어려운 문장으로 바뀐다. 이런 구조. 자, 해석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승무원은 알렸습니다. 누구에게 뭐를? 승객들에게 안전 내용들, 안정 지시 사항들을 알렸습니다. 이륙하기 전에. 호텔 스텝은 알렸습니다. 게스트들에게 이용 가능한 어메니티스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알렸습니다. 그 부모님은 알렸습니다. 선생님에게 그녀의 아이의 어떤 음식 알러지와 같은 것들을 알렸습니다. 그 웹사이트는 알렸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뭐를? 새로운 기능들과 업데이트 내용들을 알렸습니다. 학교는 알렸습니다. 그 부모님들에게 취소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 수업의 취소. 우리 due는 because of의 느낌으로 때문의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입니다. 궂은 날씨 때문에 inclement, 어려운 단어, 이런 거 단어만 알면 돼요. 단어가 어려운 건 오히려 쉬워요. 자주 보면 끝이 나거든요. 그 항공 에어라인은 알렸습니다. 승객들에게 딜레이에 대해서. 그 플라이 비행 스케줄 안에서의 딜레이. 그 의사는 알렸습니다. 그 환자에게 그 테스트 결과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스텝들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뭐를 향한 스텝들이냐면요. 치료를 향한 스텝들.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오고 뭐를에 해당하는 자리에 to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알렸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에게 앞으로 예약할 것을 알렸습니다. 뭐를 예약하냐면 호텔을 사전에 그들의 트립을 향해서. 그 코치는 알렸습니다. 그의 운동선수들에게 앞으로 웜업 할 것을 뭐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 매니저는 알렸습니다. 그녀의 직원들에게 앞으로 제출할 것을 알렸습니다. 뭐를? 그들의 보고서들을 마감 시간까지. 제가 지금 순서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힘을 줘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대화하듯이. 그리고 동사의 눈치를 보면서 1.5구나 누구에게 뭐를. 그 선생님은 알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공부할 것을 다가오는 시험을 위해서. 그 회사는 알렸습니다. 그 회사의 고객들에게 앞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계정 정보를. 그 세일즈맨은 확신을 주며 알려준 거죠. 그의 고객에게 앞으로 구매할 것을, 새로운 제품을. 그 의사는 확신을 주며 알렸습니다. 그 환자에게 앞으로 회복할 것을, 곧 수술 이후에. after는 전치사도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 어머니는 경고하면서 알렸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에게 앞으로 말하지 않을 것을, 낯선 사람들 쪽으로. 그녀는 알렸습니다. 그녀의 친구에게 뭐를? 대절이 바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콘서트가 취소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P 플러스 PP는 수동으로 배웠습니다. 뭐 때문에? 나쁜 날씨 때문에. 그는 알렸습니다. 그의 시스터에게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그가 이미 끝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뭐를? 그의 과제를. 그 선생님은 알렸습니다. 학생들에게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마감일. 어떤 마감일? 우리 마감일이 어떤 마감일인지 알아야 되겠죠? 뭐 프로젝트 마감일인지 숙제 과제에 대한 마감일인지. 그래서 또 마감일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마감일이냐면 그 과제에 대한 마감일이 다가오는 중이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 어머니는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에게 뭐를? 그 아이들이 아마 늦을 거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학교를 향해서. 만약 아이들이 서두르지 않는다면. 우리 if도 배웠죠? 목적어 팀에 쓰이면은 주어가 동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그렇지 않으면 목적어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사팀, 주어가 동사한다면. 그 financial advisor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의 클라이언트들에게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주식시장이 과거에 불안정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 마지막 WH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뭐를? 자, 우리 WH 배웠죠? 목적어 팀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what은 무엇 또는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는 원했습니다. 뒤에 want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what은 want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가 앞으로 나갔다. WH가 나오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궁금했습니다. 뭐를? 우리 목적어 자리를 if로 채우면 whether처럼 해석이 되어서 주어가 동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해석하기로 했죠. 너가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에게 뭐를? 왜 가격이 올랐는가를. 그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뭐를? 나에게. 우리 WH가 목적절에 있으면 주어가 동사하는가를. 누가 책임졌는가를. 그 프로젝트를 향해, 프로젝트 딜레이를 향해서. 자, 우리 be responsible도 be 플러스 비타가 되겠죠. 목적으로 쓰기 위해 전치사를 빌렸습니다. 이 안에 배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tell 다음에 누구에게 뭐를. WH 배웠고요. WH 목적어 팀에 있을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가를로 해석하기로 했고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be 플러스 형용사에서 뭐를이 궁금했을 때는 전치사를 빌리기로 했고 거의 전부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이제 그 누구도 영어가 부족합니다. 영어를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이 왔어요. 그러기에는 예전에 너무 어려웠던 것들을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접 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렸습니다. 누구에게 뭐를 쓰면 되겠죠. 누구에게, 뭐 예를 들어 누구에게, 그 회사에게 이렇게 해도 돼요. 그 회사에게 아니면 친구인 탐에게 알렸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전치사 목적어 단어로 채워도 되고요. to로도 채울 수 있겠죠. 나는 알렸습니다. 탐에게 앞으로
가라고 알렸습니다. 어디 쪽으로 가냐면 학교 쪽으로 가라고 내가 알려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탐이 누군지 궁금하면 탐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어렵고 있어 보이는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하는 부분은 나중에 형용사어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배우고 나면 이 부분도 라이팅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가 되죠. 지금까지 해온 것도 엄청난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배울 내용도 기대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예전에는 영어로 라이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죠. 내가 감히 영어의 라이팅을.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주어 써주고 동사 써주고 동사가 하라는 대로 뒤에 의미에 맞게 가주면 된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능동수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능동수동을 너무 투머치하게 어려워하는데 능동수동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인공만 바꾸면 돼요. 그거는 너의 입장이고 나의 입장은 이거야. 이 정도가 능동수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 나는 씁니다. 그 편지를. 그 영어에서의 수동은 더 쉽다고 했습니다. 수동이라는 걸 보자마자 알 수 있게 알려줘요. 자, 그 전에 나는 씁니다. 편지를. 그러면 행위를 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근데 그 쓰는 걸 당하고 있는 편지의 입장에서도 써볼 수 있다는 거예요. 편지의 입장에서 써보겠습니다. 수동. 그 편지의 입장에서. 그 편지는 쓴 게 아니라 쓰여진 거죠. 영어에서 수동으로 쓰고자 할 때는 be 플러스 pp만 쓰면 돼요. pp라는 건 암기하듯이 자주 보기만 하면 돼요. be 플러스 pp. 편지는 쓰여집니다. 이런 표현으로 be 플러스 pp. by me, 나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라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by me,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누가 썼는지가 중요하면 써주겠지만 누가 썼는지 중요하지 않거나 눈치껏 알 수 있거나 궁금하지 않을 때는 안 써도 됩니다. 영어에서 능동수동 판단은 더 쉽다 그랬습니다. 서술어 자리에 be 플러스 pp가 있으면 수동이고 be 플러스 pp가 없으면 능동입니다. 서술어 자리에 be 플러스 pp가 없습니다. 그럼 능동이에요. 서술 자리에 be 플러스 pp가 있습니다. 수동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지금 is written 다음에 목적어 따로 없죠. 예전에는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다시 수동 뒤에는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 여기 수동태 뒤에 목적어를 안 썼습니다. 이유는 우리 능동일 때 목적어를 하나 쓰는 레벨 1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돌려서 그 편지의 입장에서 쓰고자 할 때는 그 편지가 주어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뀔 때는 무조건 목적어 하나가 주어로 사라진다, 이동한다가 되겠죠. 사라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옮겨간다가 되겠죠. 주인공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문장은 맞는데요. 우리가 능동일 때 목적어를 2개 쓰는 것들도 있겠죠. 다시 능동일 때 목적어를 2개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목적어가 하나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5 누구에게 뭐를. 자, 노란색 부분 전치사 목적어 to, that, wh, 뭐를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자, inform 다음에는 어찌됐든 간에 누구에게를 내 돈 주고 사고요. 뭐를에 해당하는 자리를 빌려 썼는데 결국에 내 돈 주고 사는 모양새처럼 많이 보여요. 그럼 겉으로만 봤을 때는 목적어를 2개 쓴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주인공을 바꿔볼까요? 내가 알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근데 이거는 알리고 있는 나의 입장이고 알림을 받고 있는 그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수동 굉장히 쉽다 그랬어요. 그냥 주인공만 바꿔주면 된다. 그럼 힘이 주어 자리로 가면 he가 되겠고 be 플러스 pp is informed. 과거면 was informed로 쓰면 되겠죠. 수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없어졌고 그가 주어로 갔어요. 그럼 뒤에 노란색 부분이 남아있죠. 노란색 부분은 그냥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별다른 변형 없이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장도 수동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는 알림을 받습니다. 그럼 뒤에 노란색 부분만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노란색 부분 그대로. 여기도 그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는 알림을 받습니다. 그럼 뒤에 노란색 부분은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여기도 직접 해보세요. he를 써주고 그 다음 is informed를 써주고 뒤에 노란색 부분을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수동이 되었을 때는 누구에게가 주어 자리로 갔고 노란색 부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ing가 올 수 없죠. 노란색 부분이 남는 이유를 우리가 앞부분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전치사 목적어 to that wh가 이처럼 남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해보세요. 그럼 그는 알린 게 아니라 알림을 받은 거죠. 그는 알림을 들은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가 더 이상 의미적으로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전치사 목적어를. 그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뭐 하라고. 앞으로 뭐 할 것을. 그는 알림을 받습니다.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알림을 받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가를. 자, 그럼 수동의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직원들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뭐를? 그 새로운 변화들을. 어떤 변화들인데? 회사 정책 안에서의 변화들. 그 학생들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마감일에 대한 알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마감일인데? 그들의 프로젝트를 향해서. 고객들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딜레이에 대한 알림을 받았습니다. 어디 안에서의 딜레이냐면 그들의 배송 안에서의 딜레이. 고객은 확신 알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구매할 것을, 그 제품을. 아이들은 경고에 대한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자,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바로 뭐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의미적으로 의해서고 뭐를에 대한 정보는 여기 뒷부분에 조금 밀렸습니다. 근데 우리 의해서라는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뭐 중요하지 않거나 누가 경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위험들에 대해서. 어떤 위험들이냐면 노는 것에 대한 위험들. 어디 근처에서? 도로 근처에서. 고객들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 to가 뭐를 해당한 자리 나오는데 뒤에 있죠. 근데 의해서라는 말이 중간에 껴 들어갔습니다. Financial Advisor에 의해서 알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뭐 할 것을? 다양화시킬 것을. 뭐를?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1.5의 수동 다음에 to가 나오고 있다, 대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환자들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그들의 의료 기록들이 아마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것, 기밀한, 비밀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에 확신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회사가 아마 닫혀있을 거다라는 것에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 연휴 기간에 향해서. 학생들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뭐를?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과제가 반드시 끝마쳐져야 한다는 것, 말까지, 그 주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뭐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까? 일단 우리 이 가주어도 배웠죠. it이 뭘 가리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주어가 뒤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뒤를 보니까 모든 참가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누구에게 뭐를의 구조 배운 대로 나온 건 텔이었죠. mention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동사 리스트에 없었습니다. 아무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동사의 리스트와 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1.5구나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원들은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우리 inform 다음에 누구에게를 쓸 때 굳이 to라는 전치사를 빌릴 필요는 없죠. 플로어 매니저에게는 되지만 굳이 to를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talk이 답이 되는데 우리 말하다 동사는 또 굉장히 특수한 동사로서 나중에 따로 배울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면 됩니다. 일단 inform 다음에는 굳이 to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 자, 이 부분 방금 배우고 왔죠? 1.5의 수동입니다. 1.5 수동 뒤에는 전치사 목적어 to, that, wh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고려할 것도 없어요. to speak이 답이 되겠습니다. 왜? 동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영어는 해석을 한다거나 뒤에 형태를 고른다거나 모든 거를 동사의 허락만 받아주면 이렇게 쉬워지는데 예전에 해석을 할 때도 뭐든 마지막에 동사를 받다는 겁니다. 우리말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알리는 건가요? 알림을 받는 건가요? 일단 will 다음에는 s 같은 걸 쓰지 않아요. 조동사라는 것 뒤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조동사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마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걸 못 들게 합니다. 원형 같은 게 나와줘야 돼요. inform 원형, 비동사의 원형. 자, 그럼 inform이 들어가면요. 너가 알려주는 거고요. be informed가 들어가면 너가 알림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 너가 알려주는 거면 누구에게 알려주는지가 원칙적으로 나오는 게 맞죠? 지금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알림을 받는 거는 더 이상 누구에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of any changes라는 전치사 목적어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1.5의 능동수동. 자,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고 배운 대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저에게 질문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 조금 마음에 안 든데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In the event of라는 표현은 경우에, 잃어버린 경우에, 뭘 잃어버렸냐면 돈을 잃어버린 경우에 당신은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뭐를? 그 폴리스맨에게 24시간 이내에. 그럼 배운 대로 따지면 지금 뭐를에 대한 내용이 이 자리에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눈치껏 문맥상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제대로 넣었으면 뭘까요? 경우에, 잃어버린 경우에, 돈을 잃어버린 경우에 당신은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경찰관에게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24시간 이내에. 눈치껏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쓴 거예요. 원칙상에는 넣어주는 게 맞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원칙과 실제 쓰임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다. 그 원칙을 제대로 배우고 실전에서는 의미 중심으로, 이게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 영어는 언어다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연하게 상대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읽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진짜 영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가 동사의 레벨이 여러 가지 정해져 있고 오늘은 1.5라는 특수한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고 거기에 수동까지도 이야기를 해봤고 예문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당연히 예문은 여러분들 혼자 케어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제가 하는 걸 지켜보면서 배우는 대로 나오고 있구나 플러스 왔다 갔다 해석을 할 필요가 없구나 플러스 동사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뭔가 영어가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의 느낌을 간접 경험만 하셨어도 평생 공부했던 영어에 뭔가 판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레벨이 더 높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적어를 혼자 2개를 사는 애초에 2만 원을 들고 있는 레벨이 높은 동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영어를 해낼 수 있는 날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영어가 읽히고 보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